그 치카틸로는 1990년 1월까지 9건의 살인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좀 이상해진 게, 사실 그가 소년을 죽이기도 했지만 소년보다는 소녀를 더 많이 죽였어.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약간 좋아하는 기호가 조금 바뀌어. 소녀에서 소년으로 바뀐 거야. 자, 9건의 살인에서 단 2건을 제외하고는 7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년들이었대. 자, 마지막 희생자로 알려졌던 시체는요, 11월 3일 어디서 발견됐냐면 철도역 위에서 발견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시체가 발견되고 그 지역 모든 기차, 모든 버스가 24시간 동안 내내 감시되어 있었는데 희생자한테 티켓을 판 한 남자가 발견된 거야. 목격자가 발견된 거지. 그래서 혹시 죽은 그 소년과 그리고 같이 있던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기억을 차츰 더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안내원이 이 남자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남자애 혼자 아니었는데 뭐랄까 좀 키가 굉장히 컸고요. 약간 좀 단정한 느낌의 남자와 같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남자 안경. 네, 맞아요. 그 남자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라고 해. 또다시 사람들은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요. 그 몽타주 만든 게 바로 이 2가지의 몽타주였어. 이 몽타주였어. 이건 맨 처음에 어떤 아줌마가 같이 있는 거 봤다라고 했을 때 만들었던 첫 번째 몽타주였고, 이게 바로 2번째 몽타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막 벽에 붙여놓고 이제 사람들이 목격자가 혹시 있는지 이제 막 목격자를 찾기 시작하고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목격자들을 의견을 토대로 만든 게 바로 이거야. 그런데 그들의 의견들을 다 유추해서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굉장히 규칙적으로 기차를 항상 타는 사람. 그리고 2번째, 같은 성인이 아니라 꼭 어린 아이들에게만 말을 시키는 약간 소아성애자의 성향을 가진 키가 크고 용모단정한 안경을 낀 남자라는 거였어. 그런데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 치카틸로를 의심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치카틸로가 안경을 쓰고 키가 굉장히 크고 약간 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용모단정했던 남성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또다시 치카틸로를 향해 있었어. 자, 하지만 치카틸로가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살인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한 번에 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22살의 어떤 한 여성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그는요, 그녀와 같이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그는 또다시 그녀를 칼로 낭자하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그녀의 몸을 또다시 절단합니다. 그 너무 끔찍한 게 뭐였냐? 바로 그녀의 혀 그리고 양쪽의 유두를 다 잘라내요. 끔찍하지. 자, 시체의 일부를 먹고 난 뒤에 먹었어, 얘가. 근데 얘가 약간 이런 거야. 여러분, 시체를 절단하잖아. 절단한 다음에 혀나 여자의 젖꼭지, 그러니까 유두 부분을 잘라낼 때 칼로 잘라낸 게 아니라 이빨로 다 뜯었대. 이빨로 뜯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시체의 일부를 먹는 거지. 뜯고 나서. 그리고 남은 그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2% 대충 숲에다가 이런 식으로 2% 대충 덮어놓고 그것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다시 정거장으로 돌아온 거지. 그런데 그때 플랫폼에 경찰관이 서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의 얼굴을 봤는데 눈이 딱 맞췄는데 그의 얼굴에서 땀이 막 흐르던 거야. 뭔가 일을 갓 끝낸 사람처럼. 땀이 막 오고, 그래서 경찰이 그 남자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치카틸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자세히 그의 얼굴을 봤는데 그의 귓볼 그리고 그의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중에 한 손가락이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
그래서 경찰들이 얼굴에 피가 묻어있고 뭔가 땀을 막 흐르고 있으니까 신분증을 요청했어. 그런데 그가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지금 철도역 근처에 있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에 저 여기 공장 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기관차 옆이었잖아. 그게 역 근처였으니까 기관차 공장 안에 엔지니어란 사실을 말해.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맞아.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를 또다시 놓아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잖아. 그리고 피해자들이 당할 때 무조건 꼭 이렇게 죽은 게 아니야. 나름 반항을 했었어. 당시 15살의 소년이 했던 한 피해자가 15살이면 좀 어느 정도 좀 키가 컸겠지. 좀 성장을 했겠지.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남자한테 반항을 한 거야. 하지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막 손을 물어뜯든지, 그 손가락을 물어뜯든지 했는데, 이때 치카틸로의 손톱이랑 이 주변에 살가죽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어뜯었는데 그 살가죽이 다 찢겨진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 소년도 살려고 이렇게 온갖 힘을 다해서 반항을 했겠지. 그래서 이 살점이 다 뜯겨서 나갈 정도로 이 남자의 손에 엄청 상처가 많았대. 자, 또 다른 피해자들도 그가 그에게 묶인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이빨밖에 없잖아요. 손이 묶이니까. 이빨이나 뭐 이렇게 머리로 박치게 하던지. 그래가지고 그 치흔이라 그러지. 치흔. 이빨에 이렇게 물어뜯어서 생긴 상처. 그래서 박치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이 치카틸로 콧등이 이렇게 부러진 적도 있었대. 자세히 보면 약간 여기 콧등이 약간 이렇게 볼록해. 그래서 콧등이 부러진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하이힐로 그의 손등을 찍은 적이 있다든지, 온갖 저항을 해가지고 사실 치카틸로 몸이나 손이나 이런 데도 상처가 꽤나 많았대. 그 후에 치카틸로가 나중에 치카틸로가 체포됐을 때, 이 상처는 뭐야? 이 상처 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는 그냥 일하다가 생긴 상처인데요? 라고 넘기려고 했었어. 그런데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사 코스트토에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하다가 다친 상처가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나중에 죽기 살기로 저항했던 이 피해자들이 물어뜯은 상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보면 뭐야? 사람 하면 이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물어뜯은 이빨 자국인 게 밝혀져. 자, 그래서 뭐 손도 뽑히고 막 살 좀 깊숙이 다한 거 사람 물어뜯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11월 20일 치카틸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희생자들한테 물린 이 다친 손가락 때문에 왼손으로 일을 해야 했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부러진 손가락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년에게 또다시 말을 겁니다. 자, 이거는 당시에 치카틸로가 체포됐을 때 경찰이 약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치카틸로를 체포하고 있는 실제 영상이야. 그 당시에 찍혔던. 보시면 1990년 11월 20일이라고 적혀있죠. 치카틸로가 병원에 손가락 치료를 받고 나와서 소년한테 말을 걸 때에 그때 잡히던 모습입니다. 자, 그는 멈추지 않았어. 병원에 갔다 와서 손이 그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소년들한테 말을 거는 거야. 출근되는 거지. 그래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경찰관 3명에게 연행당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그를 조사하고 그를 체포하는데 일조했던 실제 경찰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찰관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He had come out of the pub with a bottle of beer and tried to make contact with a young boy. We suspected that he might try to lure the boy away. And at that point, Chikatilo was arrest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가 맥주 한 병을 가지고 술집에서 나왔대.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 접촉하려고 하고 있었대. 그리고 우리는 그가 또다시 소년을 꿰어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대. 경찰이 봤는데 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잖아. 근데 얘가 또다시 어린 남자애들한테 말을 거니까 저 새끼 또 이상한 짓거리 할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잠복하고 있던 이 3명의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게 된 거지.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사실은 이 경찰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끔찍하게 시체를 다 발기발기 찢어놨잖아. 그래갖고 얘가 엄청 크게 반항할 줄 알았대. 그런데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리고 왜 여기 있냐, 왜 이곳을 여행하고 있냐,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대. 그리고 그를 체포했을 때 뭔가 몸에 상처가 크게 남아 있었대. 그래서 수사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캐물으면서 파고든 거야. 처음에는 개한테 물렸다, 일하다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사람이 물어뜯은 자국 같은 게 드러나자 결국에는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어느 정도로 얘가 살인을 하고 다녔냐면 매일 아침마다 살덩어리가 잘려나간 시신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대. 그래서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살인마를 시민 X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대. 자, 그때까지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려 53명이었어. 53명. 치카틸로가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고, 그리고 뭔가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그리고 얘를 잡아올 때마다 증거 불충분,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은 했지만 뭔가 확증할 만한 게 없었지. 그리고 당시에 소련 정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거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그 당시에 소련에선 이렇게 생각했대. 자본주의 부패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범이 있을 리가 없다라면서 처음에 이 연쇄살인마가 아니다라는 걸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대.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체들이 발견되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끔찍한 상태로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덮을 수만은 없었어. 그래서 1980년대 소련에서 얘를 이제 찾으려고 했겠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소련이 연쇄살인마가 또 없어요? 그럼 없는 나라예요? 그렇지도 않아. 사실 1980년대 소련에서 여러 명의 연쇄살인범이 체포된 적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야. 자, 치카틸로를 잡지 못한 이유가 사실 러시아 경찰이 그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경찰이 잘못한 거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경찰들도 열심히 이 살인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건을 덮자, 은폐하자가 아니라 연쇄살인마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였지, 이 살인마를 잡지 말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치카틸로를 잡고자 10여 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어. 이 새끼 진짜 똑똑한 새끼야. 나쁜 새끼 진짜. 10년 동안 걸려 수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득템이라고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사실 이 수사관들이 얘를 잡기 위해서 막 사건을 조사하다가 또 다른 연쇄살인마들을 잡았대. 다른 연쇄살인마들을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몇 명을 잡은 거야. 체포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 있고,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잡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자, 어쨌든 간, 치카틸로가 이토록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의 두뇌였어요. 아주 똑똑한 범행수법. 희생자들 중에서는 어린 소녀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 소년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약간 10대, 20대 초반의 여성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10대 이상의 소년들도 있었어. 연령대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이 죽인 거야, 아니면 뭐 다 다른 사건이야, 뭐야 라면서 용의자를 좁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수사에 혼란이 왔었던 거야. 그리고 진짜 대박 사건이 뭐냐면 그의 신체였어요. 그의 신체.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얘는 진짜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그의 정액이 있잖아요. 남자들의 정액. 그럼 남자들의 정액과 자신의 혈액형이나 이런 게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불일치하는 거야. 아주 특이 체질인 사람이었던 거야. 이게 확률상으로는 100만 분의 1 이상이래요.
정액이랑 혈액형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고 얘를 잡아 넣어도 정액이랑 혈액형이랑 거기에서 발견된 정액이랑 이런 게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자꾸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도 조사해보고 뭐 교통기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좀 수상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봐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액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형의 소유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사관들조차 이게 뭐지? 왜 도대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건지? 진짜 이게 사람의 소형이 맞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악마 사냥이라는 책자가 있어. 이게 뭐냐면 얘에 대해 얘나 다른 이제 좀 잔혹한 살인마들에 관련돼서 그 집필한 책인데 그 책에도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엉겁결에 잡혀 들어온 다른 살인마들을 체포한 경우가 많았대. 이 정액을 조사하려고 그냥 다른 사건에서 뭐 범인 저지른 애가 잡혀 들어가고 그랬었대. 생각해봐. 누가 정액이랑 혈액형이랑 다른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 사건 듣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아주 완벽한 DNA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수사관들이 이제 물증을 확보했어. 그리고 치카틸로가 사실은 잡힌 적이 몇 번 있었잖아. 그런데 얘 혈액형이랑 피해자에서 몸에서 나온 정액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얘는 범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의심스럽지만 또다시 얘를 체포해가지고 또 검사를 했는데 얘가 또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경찰들도 처음에 얘를 쉽게 체포 못했던 거지. 진짜 이 새끼 진짜 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발 잡혀라 제발 잡혀라 모든 사람들의 염원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자, 연쇄살인범 그들을 끝까지 쫓던 조지아 출신의 수사관 이사 코스트호프라는 사람이 수사반을 만들었고 그 수사반에서 드디어 이 남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현장을 배회했었던 끈질기게 현장을 배회하고 그 주변 탐문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경찰분들의 덕분에 이 치카틸로의 덜미를 잡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치카틸로가 체포당했을 때 들고 있던 가방을 그 서류 가방이 있었는데 그 서류 가방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얘가 6년 전에 그 살인 현장에서 잡힌 적이 있잖아. 경찰한테 한번 잡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 끈, 밧줄, 그리고 뭐 칼, 뭐가 있었냐? 얼음 송곳이 있었대. 이렇게 찌르는 얼음 송곳, 얼음 깨는 거 있죠. 그 얼음 송곳, 그리고 한 통에 바셀린이 들어있었대요. 자, 1990년 11월 20일 치카틸로는 용의자로 지목됐고 체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코스토에프 수사반은요, 그가 그 펍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소년한테 찝적대는 것을 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다행히도 드디어 그를 체포합니다. 자, 이 영상은요,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잡힌 뒤에 이제 경찰들에게 자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수사관이 처음에 그를 체포할 때 당신이 안드레이 치카틸로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치카틸로가 네 맞습니다 라고 했고 그때 당시 경찰관이 당신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되게 순순히 저항 없이 잡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행 현장 시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혹하잖아. 가슴을 이빨로 물어뜯고 혀를 물어뜯고 여성의 거기를 다 파내고 내장을 파내고 막 너무 끔찍하고 남자 소년들의 성기를 다 물어뜯고 막 이랬는데 그거 체포했을 때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잡혀가니까 수사관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굉장히 폭력적이고 항상 광기 어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건장한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야. 그 당시 체포되었을 때 범인은 교사였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침착했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했다. 나 아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러냐? 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거듭되는 신문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 신문이 진행된 지 한 일주일 후쯤 치카틸로가 러시아 경찰 장관에게 편지를 써요. 제가 지금부터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 겁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성적인 악행 속에서 뭐랄까 일종의 광기와 격정을 느꼈어. 왜냐하면 난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남자로 느껴본 적이 없어. 또한 나는 내 자신을 완벽한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자기는 나 스스로 내가 진짜 남자라고 느껴본 적도 없고 나는 내 자신을 완벽한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자긴 남잔데 발기불능에다가 조로증에다가 남자로서의 뭔가 프라이드, 그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없었던 남자였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소아상해장애라는 걸 인정해요. 나 어린애 보면 나 흥분하고 어린애랑 보면은 막 흥분되는 그런 남자라는 걸 지가 인정해. 소아정예자라는 걸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검찰 장관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어. 나의 모순된 행동이 책임을 피할 시도로 오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오. 심지어 내가 체포된 이후에도 나는 그 위험하고 심각한 본성을 나 스스로도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나의 케이스는 완전히 나 혼자만의 독립적인 사건이오. 그것은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오. 단지 내 안에 정신적이고 불안한 긴장감 때문이라오. 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발 그 연쇄살인의 세부적인 것들로 나를 구문하지 마시오. 내 영혼들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오. 나는 그 어떤 조사에서도 숨길 마음은 없소.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아직도 나를 몸서리치게 만들고 있어. 이제 나를 잡아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뿐이요. 라고 해. 나를 잡아줬다. 나를 이제라도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그 어떤 수사에서도 난 나의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 난 숨길 마음이 없다. 근데 연쇄살인마, 뭐 약간 뭐 자본주의가 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내 영혼을 묶어두려고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은 그걸 견딜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편지를 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조금 번역돼가지고 의미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약간 글 쓴 거 보면 똑똑한 아이라는 그 문체에서 느껴졌대. 그 고급스러운 문체를 사용했대. 그런데 뭐 나를 잡아주어서 이 살인을 끝내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소. 라면서 경찰에게도 말했다고 해요. 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치카틸로가 범죄 검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현장 검증을 하는 거지. 자기가 했던 것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내가 죽였다, 이렇게 내가 살인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뭐 경찰에 뭐 이거도 있고 언론사들에서도 와가지고 그를 인터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그래서 뭐 경찰이랑 대화하는 거야. 이거 네가 지금 거기서 네가 뭐 살인을 했냐, 너 여기 온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얘가 yes라고 해, 치카틸로가. 자, 그래가지고 그의 자백 내용을 듣자니 너무너무 역겨웠어. 자, 이러면서 지가 자백을 한 게 뭐냐면, 나는 한 5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의 인욕을 먹거나 그들의 피를 마셨죠. 그리고 온갖 성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라고 자백해서 수사관들을 깜짝 놀래켜요. 자,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 나는 그들의 고기를 먹었고 인육을 먹었고 그들의 피를 마셨고 하면서, 근데 이거를 할 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병명을 재워놨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줄 알아? 이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경찰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하면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막 설명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범행을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완전 범죄. 그리고 경찰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런데 소름 끼칠 정도로 날짜와 시간, 살해 방법 이런 것들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전부 기억하고 있었대. 그러면서 이 범행 현장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자기가 범행했던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분 좋은 듯한 말투를 말을 했대. 살인하던 순간이 떠오르듯이 즐겁게 웃으면서 범행 현장의 재현에 임했대. 그래서 보면은 얘가 막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런 거 내가 했죠, 네 그런 거 했어요 라면서 너무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이따가 누워서 약간 현장 검증할 때 이렇게 칼로 찌를 때도 얘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찔렀어요 라고 해.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경악할 정도였대. 그리고 11월 21일 치카틸로의 혈액을 검사합니다. 그의 혈액형은 AB형이었어요. 여기 지금 피 검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치카틸로의 정액 샘플을 얻어요. 그래서 정액 샘플로 정액의 혈액형을 검사한 결과 정액에서는 A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가 계속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꽤나 지가 똑똑한 것도 있었지. 그런데 진짜 악마가 선물한 것처럼 그 특이한 신체가 이 범죄, 이 살인을, 이 너무나도 끔찍한 이 살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셈이야.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를 면회를 간 거야. 아내가 면회를 갔는데 자기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다는 줄 알아? 네 말대로 병원에서 성불능 치료를 받아야 했어. 이렇게 말했대. 자신의 아내에게 병원에서 내가 성불능 치료만 받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성기능 불능으로 아내와의 가정이 이렇게 뭔가 틀어지게 되면서 약간 좀 모든 여자들한테 무시를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점점 더 이런 괴물이 되어 갔었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네 말 들을 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해자들의 얼굴이 대부분 다 어려요. 어리고 그가 침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야. 자, 대부분이 여성이나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 그가 1978년부터 1990년도까지 성폭행, 살인, 사지절단, 시체 훼손 이런 것들을 다 저지른 거야. 78년부터 90년도까지. 하루에 2명 이상을 죽인 적도 있었어. 그래서 법원과 경찰이 사실은 치카틸로의 희생자 수가 그가 자백한 53명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었어. 치카틸로 본인은 자신이 적어도 57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어.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그에게 한번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가 꼬시려고 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그에게서 겨우겨우 도망친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100명 이상이 충분히 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야. 심지어 체포되는 그날도 그 남자 아이를 꼬시려고 했었잖아. 데려가려고. 사실 미국이면은 약간 이 사법거래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또다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구소련은요 그런 제도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치카틸로가 죽은 뒤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 아직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희생자들의 그 피해는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어.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자, 그가 체포됐을 때 재판석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가 1992년 4월 14일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렇게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뭔가 특별히 제작된 이런 우리 같은데 가둬져 있어.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게 그때 이 소련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거래. 이 저런 갇혀있는 이런 우리 같은 게. 추가 보조 장치 이런 게. 그래서 판사가 기소를 그 목록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야. 얘를 기소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이 과정만 이틀이 걸렸대요. 자, 이례적으로 이 치카틸로의 공판 과정이 전 언론에 생중계돼요. 이것도 처음이야. 자, 재판관은요, 전체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허락하는 전례를 남겼는데, 이게 러시아에서조차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래요. 이례적인 사례래. 러시아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래. 자, 재판관은 전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철제 우리에 갇혀가지고 이 재판하는 과정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이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얘 앞에 희생자들의 친척이나 친구들, 그리고 그의 범죄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을까봐 얘가 여기 우리에 갇혀 있는 거야. 얘를 위해서, 얘를 보호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죽일까봐 그 유족들의 한 명이. 왜냐면 너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 너무 발기발기 찢어진 상태로. 자, 그러고 나서 4월 16일 날 재판관이 치카틸로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할 말 있어? 라고 했더니 그의 발언이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좀 약간 미친 것 같은 독백이었대. 그러면서 얘의 발언을 듣고 있는,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그 유족들이랑 또 다른 그 얘의 범죄에 흥분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진짜 살인을 일으킬 정도였대. 그래서 재판장에서 얘가 딱 모습을 드러내자 희생자 가족들이 막, 으아! 막 이런 소리를 내. 너무 분통하니까. 아우, 진짜. 근데 치카틸로가 법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갑자기 그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약간 막 공황장애처럼 약간 막 이상한 행동을 해. 굉장히 뭔가 불안한 듯한 이런 약간 정신병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거 막 웃고 웃으면서 이렇게 그 앞에 좀 유족들이 지금 분통되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를 보면서 저 미친 새끼네, 진짜 미친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얘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 행동하는 거다라고 한 거야.